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규제 우대국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하고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며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국의 백색 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는 상응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는 전략물자 1000여 개 중 159개 품목이 직접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기업엔 세제와 금융지원은 물론 특별 연장 근로를 허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치권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도 일본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시민단체들은 8.15 광복절에 대규모 촛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청주에서 가족과 등산을 갔다가 실종된 조은누리 양이 열흘 만에 실종 지역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의료진은 조양이 탈수 증상을 보이긴 하지만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한미군 당국은 이틀 전 발사체와 유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마 했던 화이트리스트가 현실이 됐죠. 일본이 2차 경제보복에 들어가며 사실상 경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7일에 공포를 한다고 하니 이대로 가면 오늘 28일부터 우리나라는 수출 규제 우대국에서 제외됩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어금니를 꾹 깨문 채 강요회의가 열리는 총리 관저로 들어섭니다. 강요회의에 참석하는 20명의 각 부처 장관들도 딱딱한 표정으로 하나 둘 입장합니다. 15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강요회의에서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백색 국가 제외 조치는 오는 7일 일왕이 공포하고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일본 정부는 안보를 위해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적용했을 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関係ってあくまでも韓国の輸出管理制度や運用に不十分な点がある、こうしたことなどを踏まえた輸出管理を適切に実施するための運用の見直しであり、他のアジアの各国と同様の扱いに戻すもので禁輸措置ではありません。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우리나라는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일일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지정한 백색 국가는 미국과 영국 등 안보상 우방국인 27개국으로 지정됐다가 제외된 건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일본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해도 일본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으며 한국의 불매운동은 부적절하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이미 미국에 충분히 설명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천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백색 국가에서 한국 제외 조치를 발표하면서 일본의 피해는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日本企業に悪影響が出るということは基本的には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그러면서 한국의 불매운동에 대해선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 내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자제 등에 대해 어디까지나 국내 조치로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중재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에 이미 자세히 설명해온 사안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한테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일종의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이란 국가 자체가 미국과의 그런 협의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세코의 이 같은 행동은 한일 갈등의 우려를 표시하는 일본 내 여론과 경제계의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발표가 나오고 4시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생방송으로 중계하며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있는 일인데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황지영 기자입니다. 나라답게 정의롭게라는 문구 앞에서 비장한 표정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연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대일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상황을 악화시킨 만큼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입니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중재 제안도 무시한 일본에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라며 각오를 밝힌 문 대통령은 맞대응할 방안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의 진짜 의도는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철회한다면 악순환의 반복을 끝낼 수 있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 보복에 맞선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단합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 중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지소미아 폐기입니다. 일본은 백색 국가 제외를 발표하면서도 지소미아는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는 대응 방침으로 이미 지소미아 폐기를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어서 이 칼을 그냥 거두기에도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한일 갈등이 심화하는 국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오는 24일까지 결정해야 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입니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2급 이하 군사비밀을 공유하기 위한 협정인데 일본은 이를 통해 북한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소미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米韓、日米韓の連携はですね、非常に重要だと。こういった北朝鮮のミサイル等の発射事案が続く中にあってですね、なおさら重要だというふうに。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결정을 내릴 경우 지소미아 폐기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한일 그 안보의 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소미아 폐기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미국이 한미일 안보동맹 차원에서 지소미아 폐기를 반대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맞대응, 지소미아 폐기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는 우선 관광과 식품, 폐기물 분야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일본은 사실 대체국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정부는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일본의 말을 일본에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처럼 일부 국가들의 심사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본을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안전조치 강화 조치를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관광과 식품, 폐기물 분야를 거론하면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본이 표면상으로는 수출 금지 조치가 아니라고 설명한 만큼 우리도 안전조치 강화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양국의 통상 갈등이 수출 금지로 치달을 경우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품목은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입니다. 다만 일본이 수입 대체국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복 효과는 제한적으로 평가됩니다. 무역 쪽에서 우리가 보복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외교적 노력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 한 해 한국인 700만 명이 찾는 일본 관광의 경우 일본 지자체의 불만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일본이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발표한 뒤 태국 방콕 ARF 회의에 참석한 한일 외교장관은 노골적인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엄중히 우려한다며 공개 비판하자 고노다로 외무상은 아무 문제 없는 합법적인 조치라며 되레 큰소리쳤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백색 국가 제외 결정 직후 다시 만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 앞선 양자 회담에서 굳은 표정으로 입장차만 확인한 두 사람은 설전을 벌이며 정면 충돌했습니다. 강 장관은 일본이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방법으로 한국을 제외했다며 엄중히 우려한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I fully share the concerns of the ASEAN foreign ministers as expressed in the joint communique on 31st July on the rising trade tensions between major trading partners. 한일 무역 갈등을 우려해 WTO가 정한 다자 무역 체제를 따르라는 아세안 외교 장관들의 뜻에 반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곧바로 마이크를 잡은 고노 외무상은 국제 규범에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조치라고 발끈하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ROK has been and is going to enjoy preferred status or equal status with our ASEAN friends. And I don't know what is the source of complaint by Foreign Minister Khan. 우리 정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더 이상 일본을 우호국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남관표 주일 대사의 소환까지 고려할 정도로 우리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싱가포르와 중국이 국제회의에서 일본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특정 국가를 콕 집어 이렇게 비판하는 건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일 외교장관의 설전이 오간 뒤 마이크는 싱가포르에 넘어갔습니다. 비비안 발라크리시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준비한 원고를 읽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일본이 아세안 국가를 하나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한국을 뺄 게 아니라 백색 국가의 범위를 아세안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고노 일본 외무상이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빠지더라도 아세안 수준의 대우는 받을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는 궤변을 늘어놓은 데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특정 국가를 상대로 직접적인 비판이 나온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싱가포르에 이어 중국도 가세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싱가포르 외교장관 발언에 좋은 영감을 받았다며 아세안과 한중일은 하나의 가족이 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선의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화가 아닌 경제보복 카드를 빼든 일본을 애둘러 비판한 겁니다. 예상치 못한 국제사회의 쓴소리에 고노 일본 외무상은 잠시 당황한 모습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이 와중에 태국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앞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취소됐습니다. 현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동규 기자,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ARF 회의가 열린 태국 방콕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6시 반부터 7시까지 한미일 3국의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호스트로 회담장에서 먼저 기다리고 강경화 장관과 고노다로 외무상이 들어가 단 3명이서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취소됐습니다. 회담이 끝난 직후 강 장관이 언론 앞에서 간단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늘의 사태, 백색 국가 제외가 있기 전까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자고 했고 미국도 같은 의견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게 유감스럽다면서 미국도 이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앞으로 할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일본 측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일본 언론마저 한일 관계를 더 악순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재봉 주 태국 북한 대사는 오후 4시부터 열린 ARF 참석을 위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왜 오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눈길도 주지 않고 회담장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방콕에서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일본 정부의 오늘 조치로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일본 분위기는 어떨까요? 일본 도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차훈 기자. 네, 도쿄 시내에 있는 총리관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곳 분위기는 잘 아실 테고 일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가기가 열렸던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기가 열렸던 오늘 오전 10시만 해도 수많은 일본 기자들이 제 뒤로 보이는 총리 공간을 드나들며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 여부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국회 방일단을 취재하며 한국과 일본의 기자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분위기였는데요. 방일단 귀국 하루 만에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자 일본 기자들의 표정도 어제와는 달리 어두운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곳 언론들은 개정안 의결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한일 관계 악화 불가피 등의 제목을 달아 긴급 타전하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예, 일본 내에서도 그러니까 시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요. 일본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곳의 시민들과 전문가 중에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아베 정권의 이번 조치가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즈오카 현립대학의 오쿠조노 교수는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이른바 보복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업체들이 당분간 힘들겠지만 국산화 작업이 진척되면 일본 부품업체들이 오히려 공급처 찾기가 어려울 거란 겁니다. 이 같은 비판 이론을 의식해서인지 일본 정부는 백색 국가라는 명칭을 아예 없애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백색 국가 대신 4개의 그룹을 새로 만들었는데 기존 백색 국가는 그룹 A에, 한국은 그룹 B에 포함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가 보복이 아닌 관리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을 줘 자신들의 조치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MBN 뉴스 조창원입니다. 일본의 이번 추가 규제 조치로 직접 타격을 받는 건 159개 품목입니다. 앞으로는 서약서도 내고 사용처도 제출하는 등 까다로운 개별 허가를 거쳐야 수입이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윤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로 영향을 받게 되는 전략물자는 모두 1,194개 품목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 개별 허가 대상인 민간 품목,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거나 일본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목 등을 제외하면 직접 타격을 받게 될 품목은 159개입니다. 이들 품목은 지금까지 포괄 허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수입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포괄 허가의 경우 3년에 한 번 여러 품목을 한꺼번에 심사받을 수 있고 처리 기간도 일주일 이내로 짧습니다. 반면 개별 허가는 수출 건별로 6개월마다 새로 심사를 받아야 하고 처리 기간도 90일 이내로 길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은 전략물자를 민간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와 수입 품목의 사용처를 밝힌 설명서, 최근 3년간 해당 품목의 조달 실적 등 다수의 서류를 일본에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 기간이 갑자기 길어지게 되면 재고를 최소화해왔던 우리 기업들이 재고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생산을 일시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추가 규제 품목 가운데는 반도체의 원판이 되는 실리콘 웨이퍼와 스마트폰 카메라에 쓰이는 이미지 센서, OLED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메탈 마스크 등이 포함됩니다. 일본 의존도가 높으면서도 미래 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들이 다수 포진된 만큼 국내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이렇게 되니 국내 기업의 생산 차질은 당연한 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제품들의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국산화도 본격화한다니 장기적으로는 일본 기업들이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의 시간이 문제인 거죠. 이상주 기자입니다. 일본의 조치에는 차세대 반도체 소재와 제조 장비, 자동차 부품 등 국내 업계의 뼈아픈 품목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영향이 광범위한 만큼 단기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은 국산화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소차 생산에 필수인 탄소 섬유와 전해질막이 막힌 현대자동차는 효성 첨단 소재와 공동으로 고강도 탄소 섬유 개발에 착수해 올해 안에 상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배터리 파우치 필름은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기술 차이가 크지 않아 올해 안에 국산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비중 83%의 배터리 분리막도 SK이노베이션의 생산 능력 확대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앞서 규제를 당한 반도체 공정 필수 소재인 불화수소는 이미 품질 테스트 단계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저희가 샘플을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이제 내년 중에는 저희가 완성된 제품을 생산을 해서 고객사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유화학 업계는 수입처 다변화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물류 비용과 저렴한 가격으로 일본산을 선호했지만 최근 중국이나 국내산 등으로 대체제를 찾은 겁니다. 기존 일본 업체들이 누렸던 기득권이 오히려 진입장벽이라는 부메랑이 된 꼴입니다. 우리나라에 원료나 부품들을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은 뭐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도 있을 거고, 그 국제적 그 글로벌 가치 사슬에 어떤 역행한 조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기업한테도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지난달 한국의 대일 수입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 가까이 감소한 가운데 국산화 움직임이 일본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일본의 2차 경제보복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159개 품목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특별 연장 근로를 허가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일본의 세계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가 나올 때와는 달리 우리 정부는 일본 2차 경제보복에 즉각 준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타격을 입는 159개 품목을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대체 공급처를 발굴하도록 조사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입 물량 확보에 불똥이 떨어진 기업에 대해서는 24시간 상시 통관 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통관 검사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제품 개발에 필요할 경우 주 52시간제를 넘어 일할 수 있도록 특별 연장 근로를 인가하고 화학물질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원천 소재의 자립 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 전략 및 프로세스의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의 R&D 종합대책을 8월 말까지 마련할. 정부는 또 일본 수출 통제로 대체 국가에서 해당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를 깎아주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피해를 입은 기업의 세제 금융 지원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 추가 규제에 따라 우리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일본발 악재에 우리 금융시장은 요동을 쳤습니다. 7개월 만에 코스피 2000선이 깨지고 원화 가치도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주식시장도 폭락했습니다. 엄혜린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7개월 만에 2000선을 내주며 마감했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1995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장중 한때 1980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약 1% 떨어졌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값도 9.5원 떨어져 1198원의 거래를 마쳐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백색 국가 제외로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와 부품의 수입 절차가 일본 정부의 손에 달리게 된 만큼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이 악재로 부각됐습니다. 정치나 안보, 외교의 그 어떤 비경제적인 논리로 인해 가지고 그런 수출이나 교육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은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큰 불확실성이 지금 생기는 거거든요. 일본 주식시장은 2% 넘게 빠지며 우리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한 7월 한 달 동안 한국 증시는 먼저 빠졌지만 일본은 이제서야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 번에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를 앞세워 규제를 강행한 만큼 당분간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국회가 이례적으로 모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야 5당이 모두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건데요. 다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폐기 여부를 두고는 여야 간 이견을 보였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국회는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부터 처리했습니다. 기권과 반대표 없는 여야 만장일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로텐도홀에 집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제전쟁이 전면전으로 접어들었다며 아베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명분 없는 경제보복, 아베 정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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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일본의 독단적인 무역 보복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 파기를 맞대응 카드로 꺼내들며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군사 정보 교류를 유지해야 할지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반면 한국당은 한미일 공조 유지는 안보상 필수적이라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무모한 안보 포기가 될 것이라고. 여야는 이번 사태에 초당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외교적 해결을 할 것인지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인지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명분 없는 일본 정부의 한국 때리기에 우리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와 집회가 열렸고 만국위에서 일장기를 뺐고 불매운동 역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상보다 자존심을 지키자고요. 강진우 기자입니다. 분노한 600여 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 집결했습니다. 그런 인류 공동의 가치에 기반해서 저희들은 항의하고 저항하고 국민적 의지를 모아 나갈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내일부터 8월 15일까지 대규모 일본 규탄 촛불 집회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도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장 내에서 일본 제품은 안내를 안 하는 게 동참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전국의 전통시장 상인들은 잇따라 불매운동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삼성전자 주변 상인들도 매상보다는 자존심을 지키자고 호소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지금까지 똑같은 침략 전쟁을 하고 있는 거로 보고. 서울 강남구는 도로에 걸린 일본기를 내렸습니다. 보수적인 공직사회 역시 일본과의 교류 중단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일본과의 여러 유대 활동 등에 대해서 각 공무원 조직들도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의 만행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우리 국민의 원성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일본 정부의 백색 국가 제외 결정에 외신들도 이 조치를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 일로 양국의 적대 감정이 더 악화될 거라는 데에는 모두 다 의견이 같았습니다. 보도에 노태형 기자입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결정을 주요 뉴스로 신속 보도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경제전쟁 선포라는 제목의 홈페이지 톱기사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전자제품의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는 분쟁이 확대됐다며 이미 세계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outh Korean firms actually contribute well over 2/3 of all these memory chips to around the world, then the global ripple effect, of course, of any export controls could potentially be very big. 중국의 관영 매체들도 일본의 결정이 나오자 속보로 관련 내용을 타전했습니다. 특히 중국 CCTV는 생방송으로 서울에 있는 기자를 연결하며 한일 관계가 수교일에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지속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AFP 통신은 한국이 한일 안보협력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가운데 일본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국회를 대표해 일본을 방문하고 어제 막 돌아온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의원님 보시기에는 가보니까 현지에서 느끼기 어땠습니까? 그 일본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처음에 얘기할 1개월 전에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차원에서 수출 규제를 하다가 네. 최근에는 확 바꿔가지고 이 안보 문제를 갖고 나왔어요. 네네. 수출 규제가. 네네. 오늘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 생각은 일본은 특히 아베 같은 분들은 대일본 제국 부활을 꿈꾸고 있는 몽상가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탈냉전 시대 이후에 세계 전략 속에서 나오면서 요때는 요런 얘기하고 요때는 요런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미국도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이 미국도 무시할 만큼 이렇게 작정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걸 뭐 우리는 무시라고 얘기 못 했는데 이제 많이 구워 삶먹겠죠. 쉽게 얘기하면 미국을 미국도 이제 처음에는 뭐 간단히 당신 두 나라가 해결하라 하다가 요즘은 사태 심각성을 알아가지고 네. 이게 미국의 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전략 자체, 안보 공조 체제 자체가 허물어질 위험이 있어서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미국이 더 강도 세게 좀 나서야죠. 이거 미국과 직결된 문제가 돼서 그래요. 네. 그리고 이번에 면담에 무산된 그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하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강 의원님하고 네, 굉장히 각별한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잘 알죠. 예. 네. 그리고 한국과 의원도 또 깊은데. 아주 예치한. 그런데도 못 만났단 말입니다. 그분이 지금 제 2인자예요. 그러나 네네. 아베의 뭐 우리 속된 말로 아베의 뭐 똘마니는 아니에요. 네. 한 계파의 수장으로서 아베를 받쳐주는 계파의 수장이죠. 이 니카이 선생이. 그래서 아마 함구령을 만나지 말라 아마 아베가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러면 아베 총리의 지시로 국회의원들끼리도 못 만났다면 그러면은 결국 답은 양국 정상끼리 만나는 것밖에 없다라고 나오지 않나요? 우리 만났어요. 우리 뭐 다른 그 니카 선생 자민당 방문이 안 된 거고 뭐 자민당 의원들도 많이 만나고 각 여야당 다 만났었거든요. 공명당도 만나고 네. 만나는데 이제 정상보다도 이제 물밑에서 작업들을 뭐 대화 채널은 계속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거예요. 네, 전쟁 네. 중에도. 그 네. 대화는 하고들 있지 정부 랩에서. 또 이 저희들도 의원 랩에서 대화를 계속 했잖아요. 지금. 근데 일본 가서. 대화를 했으면 오늘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는 일이 안 생겼어야 되는데. 대화하는 거하고 무슨 우리는 우리의 뜻을 전달했고 하지 말아라. 철회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죠. 서로의 말만 하는 거는 대화가 아니지 않나요? 아니 그것이 대화지 뭐가. 우리는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됐을 때는 걷잡을 수 없다. 예. 이 책임은 전부 일본이 져야 된다. 아주 심각하게 사태가 파고로 치달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전달했고 많은 거기에 정치인들이 뭐 공감하면서 이거 한번 막아보겠다 하는데도 아베 수상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워낙 강경하게 지금 밀어붙여서 이렇게 됐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도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러면 지소미아 일본이 지금 논리적인 모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못 믿겠다는데 어떻게 지소미아가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를 저희들이 얘기한 거죠. 일본 측에. 네. 당연히 논리적인 모순에 빠져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소미아에 대해서 지소미아 파기가 아마 8월 24일인가 그때 그쯤일 텐데 그 전에 우리가 결정을 해서 파기할지 말지를 밝혀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3주 사이에 여러 가지 이 그림들이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니까 가기 결정만 됐고 뭐 시행을 보류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1,100개 뭐 소재 부품에 대해서 뭐 극히 일부만 할 수도 있고 네. 2-3주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 나올 수가 있죠. 하지만 만약에 지금 계획대로 일본의 계획대로라면 28일 정도에 이제 이게 시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소미아는 오늘 대통령 말씀 들었죠. 우리도 아주 이 엄중한 상황에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이제 그 발표도 하고 있고 뭐 경제부총리도 발표하고 있고 한데 거기에 상응하는
좋지. 여러 가지 경우 수를 가지고 하나둘씩 대응해 나가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 각오는 돼 있습니다. 결의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구체적인 대책 대응 조치가 없어요, 우리 측에서는. 아니, 지금은 오늘 됐기 때문에 이제 발표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그건 것인가. 정부한테 물어보시고 저한테 묻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치밀하게 준비한 경제 전쟁이다. 네. 그리고 경제 보복은 사실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작 이미 진짜 시작했죠. 1개월 네. 전에 시작됐는데 아주 저도 그렇게 봐요. 아주 치밀한 그 큰 프로젝트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간단 즉흥적으로 뭐 감정적으로 한 게 아니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서 툭툭툭 던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비장한 각오를 해야 돼요. 앞으로 계속 심하게 네.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치킨 싸움, 닭 싸움이 돼가지고 둘 다 상처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일본 경제, 일본 국민에게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을 일본에 가서 이번도 계속 얘기를 한 거죠. 당신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3주 있다가 발효가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라 일본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같이 해야 된다니까. 여지는 오늘 일본 가기 발표해서 그 정부에서 발표한 것 같은데 여지는 좀 있어요. 좀 뭐 지금 2, 3주 정도 사이에 우리는 최악의 경우도 대비를 해야죠. 한국 국민, 한국 정부도. 예. 최악의 경우도 해나가지만은 그 전에 양국 정부 사이에 뭔가 대화의 채널도 또한 가동돼야죠. 전쟁 시대 때도 대화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결론은 대화뿐이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한일 양국의 안 좋은 분위기 때문이겠지만 반일, 반한 감정을 더 부추기는 가짜 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일본인이 한국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일본이 한국 여행 경보 등급을 올렸다는 등의 내용인데 이런 가짜 뉴스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건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트위터에 등장한 게시물입니다. 이 일본어의 내용은 친구가 서울역 근처에서 한국인들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서까지 다녀왔다는 겁니다. 한국 여행하는 사람은 조심하길 바란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냥 사진도 없고 그냥 글로만 나와 있어서 진위 확인을 못하니까 저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트위터 내용과 달리 최근 경찰엔 일본인의 폭행 신고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그림을 교묘히 베껴 외무성이 한국 여행 경보를 상향했다고 주장하는 가짜 뉴스도 등장했습니다. 한국 전역의 여행 주의를 뜻하는 경보 1단계, 서울과 부산엔 여행을 자제해야 하는 2단계 경보가 발령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한국 안전 항목엔 어떤 경보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최근 이렇게 반한, 반일 가짜 뉴스들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터넷 등에서 거짓 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아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모욕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만들고 확산시킨 유포자 등을 처벌하는 별도의 법안 20여 건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해관계가 달라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한 만큼 구체적인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지난달 충북 청주시에서 실종된 조은누리 양이 열흘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조 양은 실종 장소에서 1.7km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종환 기자, 조은누리 양 건강은 괜찮은 건가요? 네, 저는 지금 조은누리 양이 치료를 받고 있는 충북대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의료진은 조 양의 상태가 양호해 부모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팔다리에 찰과상을 입었고 탈수 증상도 있었지만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23일 조 양은 오전 10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가덕면에 있는 무심천 발원지 등산로에서 실종됐습니다. 열흘 만인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실종 장소로부터 약 1.7km 떨어진 지점에서 군 수색견이 조 양을 발견했습니다. 산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거란 예상과 달리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간 뒤 능선을 넘어야 나오는 장소입니다. 수색 초기 조 양이 갔을 가능성이 작다고 본 곳인데 수색 범위를 점점 위쪽으로 넓히면서 오늘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조양은 실종 당시와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의식도 있어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조양이 다음 주쯤 퇴원할 수 있을 걸로 보는데요. 경찰은 조양이 치료를 마치고 회복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물어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충북대 병원에서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조은누리 양이 발견된 산 뒤쪽은 사건 초기 수색 범위가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장맛비까지와 수색의 난항을 겪었지만 오히려 이 비가 조 양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경찰은 조은누리 양이 산을 내려오던 중 길을 잃고 계속 직진하다 산을 넘어갔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색대가 초기에 조양을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날씨도 수색 작업을 방해했습니다. 장맛비에 풀이 사람 무릎 높이까지 급격히 자라면서 수색대에 발을 잡았고 폭염은 수색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조양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사람들은 궂은 날씨를 원망했지만 결국 빗물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양은 빗물을 마시며 버텼습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먹었던 물들이 아무래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때 흘러내려오는 물을 먹으며 16일 만에 구조된 적이 있습니다. 밥을 안 먹고 주위에 계곡물이라든가 이제 잎사귀에 맺힌 그 이슬 같은 것들을 먹고도 한 30일까지도 이제 살 수가 있고요. 다른 전문가는 수영 선수로 활동한 조양의 기초 체력과 뛰어난 운동신경도 생존에 크게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시험할 미사일이 많은가 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또 이틀 만이죠.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청와대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번 발사체가 이 직전의 발사체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백일종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에 이어 이틀 만에 또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2시 59분, 3시 23분 두 차례에 걸쳐 함경남도 영흥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도 25km, 비행거리 220여 킬로미터로 지난달 31일 북한이 쏜 발사체와 비슷한 비행 특성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응해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미 당국 분석 결과 이번 발사체는 지난달 31일 발사체와 비슷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다만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발사체에 대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이 아닌 신형 방사포라고 발표한 만큼 추가로 정밀 분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또 미사일이 아닌 방사포였다라고 발표하면 논란은 커집니다. 이틀 전 발사체도 우리 군은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는데 북한이 방사포라고 하는 바람에 미사일 종류도 파악을 못했다는 비난이 거셌거든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에도 단거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다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아니면 어떤 무기도 시험할 수 있다고 북한이 받아들일까 걱정됩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아직 오늘 발사에 대해선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발사 다음 날 발표하기 때문에 내일 발사 사진 등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발사체를 신형 방사포라고 밝힌 만큼 이번 발사체 역시 방사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측에서 7월 31일 새로 개발한 대구경 조종 방사포의 시험 사격을 지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한미는 여전히 신형 방사포가 아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또 한 번 논란이 예상됩니다. 군 당국은 비행 속도가 빠르고 북한이 공개한 사진은 일부 모자이크돼 있어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래도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Short-range missiles, I have no problem. We'll see what happens. But these are short-range missiles. They're very standard.
다음 주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는 가운데 북한이 비슷한 단거리 발사체로 대남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설마 오늘은 통과되겠죠? 5조 원대의 추가 경정 예산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지 꼭 100일째 되는 날. 역대 두 번째로 가장 오래 발목 잡혀 있었다는 오명과 함께 말이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유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원래 여야가 잠정 합의한 대로 5조 8천억 원대 그대로 처리되는 걸로 예상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회의 처리에 앞서서 추경을 의결할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예결위 전체회의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본회의에서 추경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6조 7천억 원이었던 추경을 여야가 어젯밤 5조 8,300억 원으로 잠정 합의했는데 예결위에서 이 안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안에서 어느 부분이 감액 또는 증액됐는지 일단 좀 예상해 보면 우선 3조 6천억 원이었던 적자 국채 발행액이 3천억 원 삭감 됐습니다. 이건 야당이 빚내기 추경이란 이유로 줄곧 감액을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반면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 2,732억 원은 당정이 요구한 금액이 그대로 담겼고 또 이걸 포함해서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같은 재난 예산 5천억 원이 더해졌습니다. 이번 추경을 놓고 역대 최악의 문호동 국회라는 말까지 나왔죠. 오늘 본회의에서 또 어떤 법안들이 통과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추경이 과연 오늘 안에는 처리될까 싶을 정도로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들어 협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결국 통과를 앞두고 있는 건데요. 정부가 재난 대응과 경기 부양을 이유로 추경안을 낸 게 지난 4월 25일입니다. 오늘이 추경 제출 100일째 되는 날인데다 국회가 법안 처리 본회의를 연 건 무려 119일 만이어서 국민 시선이 따가운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어렵게 곧 주게 될 예산을 2달 안에 70% 이상 집행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서 최대한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추경 이외에도 의미 있는 민생 법안 141건이 통과됐습니다. 여기에는 출퇴근 시간대 카풀 허용법과 법인 택시 월급제법 등을 포함해 미성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소시효 등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박영입니다.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서 여가를 즐기는 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일이죠. 시골 빈집을 이런 곳으로 만드는 건 더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동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단돈 1,000원에 분양받는 시골 마을 세컨드하우스에 스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자연스럽게는 배우 전인아 씨가 데뷔 36년 만에 처음으로 리얼리티 예능에 도전하는 것으로 제작 전부터 화제를 모았습니다. 우리 유일령 PD님이 저를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이 설득을 좀 했어요. 이러이러한 곳이 있고 이렇게 폐가가 되는 곳에서 이런 아름다운 마을을 다시 좀 살리고 싶고 알리고 싶다. 반지하에서 8년 동안 자취를 한 20대 도시 청년인 배우 조병기도 가세했습니다. 강제 동거하게 된 40대 싱글남 콤비로는 은지원과 김종민이 등장합니다. 10년지기 절친답게 티격태격 다투면서도 끈끈한 우정을 과시합니다. 시골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봤는데 저도 또 흥미를 갖게 돼서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동생이자 어떨 때는 형이 될 수도 있는 종민이와 이렇게. 자연스럽게는 1박 2일을 연출했던 유일용 PD가 MBN으로 이적 후 선보이는 첫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자유를 주는 게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고 그 안에서 새로움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빈집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시골에 활력을 불어넣을 자연스럽게는 내일 첫 방송합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류현진의 평균 자책점이 1.53으로 정정되면서 34년 만에 메이저리그 최소치로 낮아졌습니다. 지난달 15일 보스턴과의 원정 경기에서 나온 자책점이 비자책점으로 수정된 건데요. 이로써 류현진은 사이 영상 수상에도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1회 말 1사 1루 3번 타자 보가트의 땅볼성 타구가
유격수 크리스 테일러가 주춤하는 사이 세이프가 됩니다. 기록은 수비 실책이 아닌 안타. 이어 마르티네즈를 삼진으로 잡아냈지만 이후 내야 안타와 수비 실책이 이어지며 류현진은 2점을 내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류현진의 평균 자책점은 훌쩍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이날 상황에 대한 기록을 정정했습니다. 안타가 아닌 실책, 보가트의 출루가 유격수 실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후속 득점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사무국의 정정으로 류현진의 평균 자책점은 기존 1.66에서 1.53으로 낮아졌습니다. 아직 시즌이 2달가량 남았지만 평균 자책점 1.53은 1985년 드와이트 구든이 세운 최소 기록과 타입니다. 평균 자책점이 더욱 낮아지며 류현진의 사이 영상 도전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스포츠 채널 ESPN의 사이 영상 예측 지수에서 류현진은 내셔널리그 2위 스트라스버그를 큰 점수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국제축구선수협회가 지난 1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혹사당한 선수가 손흥민이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차원에서 손흥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광열 기자입니다. 국제축구선수협회가 전 세계 선수 543명을 대상으로 2018년 5월 25일부터 2019년 6월 13일까지의 출전 경기와 이동거리, 휴식 시간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가장 과부하가 걸린 선수는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해당 기간 토트넘과 한국 축구대표팀 소속으로 78경기를 뛰며 대표팀 간 경기 A매치를 위해서만 11만 600km를 이동했습니다. 선수협회는 최소 닷새를 쉬고 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손흥민이 소화한 78경기 가운데 72%가 닷새 휴식 미만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 시즌도 그렇고 작년 시즌도 그렇고 진짜 계속 그 말이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잘 쉴 수 있어서. 선수가 힘들다고 대놓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토트넘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의 체력 안배에 신경 썼지만 축구대표팀 벤투 감독은 핵심 선수란 이유로 혹사 논란이 나올 만큼 출전시켰습니다. 손흥민이 기계도 아닌 만큼 이번 선수협회 보고서를 계기로 벤투 감독의 손흥민 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절로 나는 하루였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고3 안성에서는 낮 기온이 무려 38.2도, 경주시는 37.5도까지 오르면서 사람의 체온보다도 높았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 덥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35도, 청주는 36도가 예상됩니다. 자외선이 강하겠고 오존 농도 또한 높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지난 곳이 있었습니다. 영서와 경북 내륙에서는 저녁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에는 중부 내륙에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곳곳에선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25도, 낮에는 35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전주의 낮 기온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서는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다소 떨어지긴 하겠지만 폭염주의보 수준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오늘 오전 괌 북동쪽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 초중반쯤에는 제주도를 향해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화요일에는 제주와 전남, 수요일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에서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하지만 진로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최신 기상정보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이 폴란드를 찾아 머리를 숙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가 폴란드 국민에게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부끄럽다며 재차 용서를 구한 겁니다. 이처럼 독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해국으로서 사죄를 해왔고 수도 베를린에 추모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까지도 추진하고 있죠. 하지만
사과 대신 경제보복이라는 칼을 꺼내든 나라도 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아베 총리는 이 사진은 안 볼 것 같네요.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